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3회차 시작할 건데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서 올리는 거는 제가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어가지고 책을 사놨는데 마음만 있고 책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다, 자꾸 이래 올리려고 읽다 보면 나도 읽어지겠지 하고 읽다 보니까 책이 자꾸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회차 시작할게요.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경제청사진을 만든 세 번째 영향. 어린 시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우리를 현 상태로 붙잡아두는 세 번째 요소는 특별한 경험들이다. 어렸을 때 돈에 관해, 부에 관해, 부자에 관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지금 당신이 부여잡고 있는 믿음, 아니 착각을 만들어낸 근원이 이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요소도 중요하다. 사례를 들어보자.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는 조지라는 여성이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다. 조지는 상당한 고소득자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항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다. 그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11살 때 엄마, 아빠, 언니와 함께 중국 음식점에 갔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때 엄마와 아빠는 돈 문제로 심하게 싸웠고 아빠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며 불그락 푸르락 한 얼굴로 테이블을 쾅쾅 두들기더니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학교 대표 수영선수로 훈련받던 중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조지의 마음에는 돈과 고통이 함께 엮여 있었다. 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어도 그녀가 왜 번 돈을 모조리 써버렸는지 이해할 만하다. 그것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왜 하필 간호사였을까?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의 발로였을까? 우리는 조지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제청사진을 바꾸도록 도왔다. 지금 그녀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순항 중이다. 간호사 일도 그만두었다. 그 일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이유로 택한 직업이었다. 그녀는 지금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남을 돕는다는 면에서 간호사라는 직업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고객들이 경제적인 삶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별한 경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나의 아내가 8살 때 아이스크림 차가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에게 달려가 25센트를 달라고 했더니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달라고 해. 아빠가 돈을 다 갖고 있어 라는 대답을 들었다. 아빠한테 달려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25센트를 줬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었고 행복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 일로 그녀는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 첫째, 남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 기대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맞다, 돈이다. 게다가 더 이상 동전 몇 개를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둘째, 여자들은 돈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의 엄마가 돈이 없었다면 그녀도 없어야 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썼다. 100달러를 주면 100달러를 썼다. 200달러를 주면 200달러를 썼다. 500달러를 주면 500달러를, 1000달러를 주면 1000달러를 썼다. 그 후에 내 강좌를 듣고
차입금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자 2,000달러를 주면 돈을 빌려서 1만 달러를 썼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1만 달러를 더 벌려고 빌리는 거지. 그걸 다 써버리려고 빌리는 게 아니야.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내에게 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다. 반면 나에게 돈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나는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우리는 서로의 경제청사진을 바꿀 수 있었고 우리 둘을 위한 제3의 경제청사진도 만들었다. 효과가 있었냐고?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내 삶의 3가지 기적을 목격했다. 딸이 생겼다. 아들이 생겼다. 더 이상 돈 문제로 아내와 싸우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남녀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다.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싸울 때 실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계획이다. 즉 경제청사진이 맞지 않은 탓이다. 돈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의 청사진이 맞지 않으면 허다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결혼한 부부, 교제하는 남녀, 가족 구성원, 사업상의 동료 등 어느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돈이 아닌 청사진이라는 게 핵심이다. 상대의 경제 청사진을 파악하면 둘 다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상대의 돈에 대한 개념이 당신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다루게 되었을까? 기저에 깔린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열매가 아닌 뿌리를 다뤄라. 그래야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 외의 방법은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 또 하나, 상대의 경제 청사진을 파악하는 동시에 두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새 청사진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배우자와 이런 연습을 해보자. 마주 앉아서 돈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과거의 이력을 이야기해보라.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집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다. 배우자에게 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알아보자. 즐거움인가? 자유인가? 안정감인가? 지위인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경제 청사진을 확인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 다음 단계로 현재 시점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돈과 성공에 대해 서로가 지닌 목표와 태도의 합의를 보고 결정을 하라. 둘 다 동의하는 태도와 행동을 종이에 적어라. 그걸 벽에 붙여두고 다시 돈 문제로 충돌하게 될 경우 점잖게 아주 부드럽게 둘이 함께 결정한 사항을 일깨워 주어라. 그것은 둘 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과거의 경제 청사진을 배제하고 합의를 이룬 사항이다. 나의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인식. 어렸을 때 돈에 관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라. 자기 이해. 이 사건이 현재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써보라. 변화 선택. 이런 사고방식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일 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가? 당신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예전의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제 경제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 자, 이제 100만 달러짜리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경제청사진을 갖고 있는가?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부자, 소시민, 경제적 낙오자. 이 중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돈에 안 달라는 쪽, 편안해하는 쪽, 어느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가? 돈을 힘들게 버는 쪽은 수월하게 버는 쪽인가? 정기적인 수익과 비정기적인 수익, 어느 편인가? 일확천금은 손에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다시 손에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는 원인을 외부 세계에서 찾는다. 연봉 센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가 도산했어. 내 사업을 시작해서 일이 술술 풀렸는데 시장이 얼어붙었어. 사업이 승승장구했는데 동업자가 손을 뗐어. 같은 식이다. 당신의 경제청사진이 고소득으로 맞춰져 있는가? 혹은 일반적인 소득? 아니면 저소득으로 맞춰져 있는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정한 액수의 돈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연봉 2만에서 3만 정도를 벌 생각인가? 4만에서 6만? 7만 5천에서 10만? 15만에서 20만? 연봉 25만 달러 이상? 몇 년 전에 2시간짜리 저녁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최고급으로 잘 차려입은 신사분이 참석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은 이미 1년에 50만 달러를 벌고 있는데 3일짜리 강좌를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다. 그는 7년째 계속이라고 말했다.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1년에 왜 200만 달러를 벌지 못하는가? 그 강좌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당신의 소득이 왜 100만 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년 뒤에 그는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나의 청사진을 연봉 200만 달러로 재조정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잃었어요. 연봉 1000만 달러로 수정하기 위해 다시 강좌에 참석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실질적인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당신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답하자면 첫째, 그 질문 자체가 부자가 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둘째, 이 신사가 그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좀 더 많이 기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도 부자들을 탐욕스럽다고 욕할 건가? 계속해보자. 당신의 프로그래밍은 저축 아니면 소비,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가? 돈을 잘 관리하는 쪽인가? 되는 대로 두는 쪽인가? 이익이 되는 투자를 하는가? 망하는 투자를 하는가?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고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신이다. 구입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다. 매각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다. 아무래도 투자의 성공 여부에 당신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 레리라는 친구가 있다. 레리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분명히 고소득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돈을 투자하는 방면에서는 영 맥을 못 춘다. 그가 사들이는 주식은 어느 것이나 여지없이 하락세를 탄다. 나는 꾸준히 레리에게 연락해서 투자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 그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하다. 정확히 틀린다. 레리가 제시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면 된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다. 반대로 미다스의 손을 가진 듯한 친구들도 있다. 그들이 손을 대거나 관여하는 일은 뭐든지 황금으로 변한다. 미다스의 손과 여지없이 망하는 증상은
둘 다 경제청사진이 현실화되는 일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경제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결정짓는다. 당신의 사생활도 마찬가지다.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둔 여자는 똑같이 낮은 청사진의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편안한 지대에 머무를 수 있고 게다가 자기 청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둔 남자도 마찬가지다. 낭비벽이 있거나 돈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여자를 끌어들일 것이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편안한 지대에 머무르며 자신의 청사진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사업 기술이나 지식 또는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미안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치도 않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경제 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람은 자신이 지닌 청사진을 현실로 입증하게 되어 있다. 연봉 10만 달러의 청사진을 가졌다면 사업이 꼭 그만큼 잘 될 것이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만 연봉 5만 달러의 청사진을 가진 영업자가 어쩌다 영업이 잘 되어 연봉 9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계약을 따냈다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9만 달러를 벌게 되더라도 그 후에 실적이 모자라거나 일이 꼬일 것이다. 경제 청사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반대로 5만 달러의 청사진을 설정해 두었는데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면 걱정할 것 없다. 그만큼 벌게 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에 대한 무의식의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 버스에 치여 보험금을 받게 되는 식으로라도 정확히 5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간단하다. 어쨌거나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만큼만 벌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제 청사진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확실하다. 통장을 들여다보라. 수입을 계산해보라. 순자산을 합산해보라. 투자 수익을 확인해보라. 사업적인 성공의 결과를 확인해보라. 소비하는 편인지 저축하는 편인지 생각해보라. 돈을 잘 관리하는지 생각해보라. 자신이 진득하게 붙어있는 성향인지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성향인지 생각해보라.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돈과 관련된 대인관계를 확인해보라. 힘들게 돈을 버는가? 쉽게 굴러들어오는가? 자영업자인가? 회사원인가? 불을 끌어당기는 경제. 당신의 청사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방안 온도가 22도라면 온도 조절기가 22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제부터 더 흥미로워진다. 날씨가 추울 때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방안 온도가 18도까지 떨어질까? 물론이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온도 조절기가 작동을 시작해서 온도를 25도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날씨가 더울 때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방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갈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온도 조절기가 작동하여 온도를 22도로 끌어내릴 것이다. 방안 온도를 완전히 바꾸려면 온도 조절기를 다시 맞추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공도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당신의 경제적인 자정 온도 조절기, 즉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는 길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라. 사업, 마케팅, 영업, 협상, 경영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도 좋고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가 되어도 좋다. 모두 다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다. 하지만 큰 돈을 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큰 도구함이 당신 안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도구를 가져다 놔도 당신에게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소득이 당신이 하는 만큼만 늘어난다. 아주 간단한 산수이다.
돈과 성공에 관한 청사진은 평생 당신에게 붙어 다닌다. 다행일까 불행일까? 불행이라면 청사진을 확인해서 바꿔야 한다. 이 문제는 2부에서 다룰 것이다. 모든 변화의 1차적인 단계는 인식이다. 자신을 지켜보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 습관과 행동, 게으름까지 다 관찰해보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신을 연구하라. 우리가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 같은가? 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매 순간을 인식하여 선택하는 일은 몇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로봇처럼 과거에 주입된 조건과 오랜 습관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의식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과거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현재 이 순간에 맞는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의식이 깨어날 때 과거의 자신이 아닌 오늘의 자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자신의 기술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과거에서 온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려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한결 줄어들 수 있다. 의식이 깨어나면 자기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사실로 받아들였던 정보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 모습은 당신의 진면목이 아니라 남들이 꾸며놓은 모습이다. 당신은 녹화된 내용이 아니라 녹음기일 뿐이다. 컵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컵이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이다. 그렇다. 유전적인 특징도 여기에 한 몫을 거둔다. 개인의 영적인 특징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현재 모습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정보로 형성되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분명한 거짓도 아니며 옳거나 그러지 않다. 그러한 믿음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믿음이란 결국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전해진다. 또 세대와 세대를 거쳐 당신에게 이어진 견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 되는 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믿음은 의식적으로 제거하고 도움이 되는 믿음으로 바꾸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내가 강조하는 말 중 하나가 머릿속의 생각에는 모두 대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생각은 투자가 되거나 비용이 된다. 성공과 행동에 다가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한다. 당신에게 힘을 주거나 힘을 빼앗는다. 생각과 믿음을 현명하게 골라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믿음은 당신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당신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만 의미가 있을 뿐, 당신의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 아니다. 즉,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에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심으로 인생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더 정확하게 단언하면 당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 당신은 무언가를 믿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어차피 선택해야 할 거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 지원군이 되어주는 믿음,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 명심하자.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당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고 싶으면 끝까지 읽어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2부 백만장자의 7가지 시크릿. 1부에서 언급한 명시 과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은 당신의 마인드가 만들어낸다. 마인드는 우리 생활의 기본이며 강력한 도구다. 우리가 이처럼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줄 모르다니 놀랍지 않은가? 마인드의 작동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자. 마인드는 커다란 생각 상자라고 할 수 있다. 생각 상자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넣을 때는 생존을 위해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각각의 파일에 제목을 써서 정리해 넣는다. 잘 들었는가? 번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당신의 생각 상자에 들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하나 예로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는 자동적으로 돈이라는 제목이 붙은 생각 파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이 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의 돈에 대한 생각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뿐이다. 그것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것뿐이니까. 그 파일 안에서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시기적절하다고 믿는 바들은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다. 그런데 당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한심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나의 아내가 쇼핑센터에 갔다고 치자. 이건 내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녀의 눈에 초록색 지갑이 들어온다. 25% 세일 중이다. 그녀는 즉시 머릿속 생각 파일들을 뒤져서 이 지갑을 사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생각 파일에서 곧바로 대답이 돌아온다. 지난주에 산 초록색 구두에 어울리는 초록색 지갑을 찾고 있었잖아. 거기도 딱 알맞아. 사! 계산대로 달려가면서 그녀는 이 예쁜 지갑을 사게 된 게 너무나 기쁘고 25%나 싸게 살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 그녀에게 이 구매는 매우 합당한 것이다. 갖고 싶은 것이었고 필요하다고 믿었고 싸게 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 이건 정말 예쁜 지갑이야. 싸게 산 것도 맞아. 하지만 $3,000 빚이 있으니까 사지 않는 편이 나. 머릿속 생각 파일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빚이 있을 때는 더 사들이지 말라는 정보가 그녀의 파일에 들어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경제적인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다. 그게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무의푼 상태를 면치 못하고 기껏해야 소시민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반대로 경제적인 성공을 지원해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결정을 한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평상시의 사고방식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평소에 하던 식으로 생각해서 엄청난 거부가 된 것처럼 돈에 가난한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근사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물론이다 라든지 혹은 이와 비슷하게라도 대답하기를 바란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무조건 부자의 생각을 선택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려면 우선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과는 아주 다르게 생각한다.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상당히 다르게 생각한다. 제2부에서는
이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를 당신의 생각 상자에 주입하여 경제 청사진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중산층 또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얼른 정신을 차려 부자들처럼 생각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하자.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것은 버려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나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상황을 연민하지 않는 게 아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부자는 돈이 더 많을 뿐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란다. 내가 이 책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일 뿐이다. 둘째, 내가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가치나 그들이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즉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셋째, 나는 과감하게 일반화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나의 설명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각각의 원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넷째, 웬만하면 중산층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중산층은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사고방식을 혼합해서 가지고 있다. 나의 목표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더 많이 부자처럼 생각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다섯째, 여기 제시되는 몇 가지 원칙은 사고방식이라기보다 습관과 행동에 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명심하라. 우리의 행동은 감정에서 나오고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부자가 되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부자가 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옳아야 한다는 속박에 묶이지 않길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내 식대로 해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방식은 지금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놓았을 뿐 다른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똑같기를 바란다면 계속 당신의 방식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아직 부자가 못 되었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실제 부자들에게서 나온 방식, 그리고 다른 수천 명을 부자의 길로 올려놓은 방식을 활용하라는 말이다. 싫으면 할 수 없다.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앞으로 배울 원칙들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하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의 회사로 해마다 수천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날아든다. 백만장자 마인드로 인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매년 확인하고 있다. 장담하는데 그것을 배워 활용한다면 당신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백만장자 마인드를 각인시키는 실천. 이 책에는 하나의 원칙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선언과 그것을 당신의 몸에 습관할 수 있는 동작이 제시되어 있다. 백만장자 마인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행동 지침도 있다. 하루빨리 이 지침들을 마인드에 심어 실천으로 옮겨라. 그 지식이 당신의 세포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습관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점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하는 습관과 하지 않는 습관으로 나뉜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하지 않는 습관이다. 하지 않는 습관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려면 그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저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읽는 행위와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거든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행동을 하라. 백만장자 마인드 원.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으라.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가 아니다. 큰돈 들여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들은 토요일 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번호가 나오는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돈부락이 떨어지기를 고대한다. 물론 어느 누가 1등에 당첨되고 싶지 않겠는가? 부자들도 가끔은 재미삼아 복권을 산다. 하지만 우선 그들은 그런 종이 조각에 한 달 수입의 절반을 쏟아붓지 않으며, 둘째, 그들은 로또 당첨을 부자가 되는 최우선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 종일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 이다.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쌍해진다. 사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처럼 구는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피해자인 척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들이 드러내는 특징 3가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란다.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 비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하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 환경을 자신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로 삼는다. 이는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일 수 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즐겁지 않은 일이다. 주위 사람들이 가장 손쉬운 간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를 탓한다. 정부를 탓한다. 주식시장을 탓한다. 증권사 직원을 탓한다. 직원들을 탓한다. 상사를 탓한다. 경영진을 탓한다. 상류층과 하류층을 탓한다. 고객 지원센터를 탓한다. 배송부서를 탓한다. 동업자를 탓한다. 배우자를 원망한다. 신을 원망한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부모를 원망한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이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 합리화. 그들은 또한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한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이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동업자나 친구에게 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당신의 곁에 어느 누가 오래 남아있을까? 아마도 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나에게 다가와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어본다. 무일푼이시군요. 그렇죠? 그들은 흔히 시선을 내리깔고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나는 곧바로 반박한다.
아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을 겁니다. 항상 무일푼이었거나 비슷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이쯤에서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간다. 그제야 돈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파국을 몰고 왔는지 깨닫고는 배울 준비를 한다. 그들이 빈털터리인 건 당연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오토바이를 사겠는가? 그럴 리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애완동물을 기르겠는가? 물론 아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을 갖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써봐라.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마에 손을 얹고 마치 예언자처럼 시선을 들어 올리며 쳐다봐. 소리쳐라. 너 땡전 한 푼 없구나. 친구가 기겁을 하며 물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 그럼 손바닥을 내밀면서 말하라. 알고 싶어? 그럼 50달러 내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들은 돈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 차지하는 자리를 알고 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의미한 비교를 일삼으며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입증한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지도 않는 반박을 한다. 이게 무슨 비교거리가 되는가? 어이가 없다. 팔이 중요하냐 다리가 중요하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 잘 들으라. 돈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 되며 효과를 발휘치 못하는 분야에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병원이나 교회나 집을 지어주지는 못한다. 누구 입에 밥을 넣어줄 수도 없다. 아닌 것 같다고? 사랑으로 가스요금을 내겠다고 제안해보라. 아직도 확실치 않은가? 그럼 은행에 가서 사랑을 저금하겠다고 해보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직접 시험해볼 필요 없이 내가 말해주겠다. 은행원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경비원! 부자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설득력 부족으로 인해 당신이 아직도 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 무일푼이시군요. 앞으로도 당신은 계속 그 상태일 것이다. 당신의 경제청사진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일푼 생각 파일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 불평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 되는 길에 가하는 최악의 행위다. 정말 최악이다. 왜냐고?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라는 게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인생의 제대로 된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집중하는 것은 커지기 마련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자기개발 분야의 지도자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곧 쓰레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불평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고달프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뭐든지 잘못되는 것 같다. 내가 불평이 많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보란 말이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답을 알려주겠다. 아니에요. 당신이 불평만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여기에 또 하나 핵심이 있다. 불평 많은 사람들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피치 못하게 옆에 있어야 한다면 강철 보호막을 펼쳐두어라. 자칫하면 그들에게 갈 쓰레기가 당신에게 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전염성이 있다. 그러니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간혹 불평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자기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겨우 그 정도예요? 이번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을 확실히 바꿔줄 숙제를 내주겠다.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뿐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한다. 이유는 처음 며칠은 이전에 달라붙은 쓰레기의 잔해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쓰레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쓰레기의 속도로 움직인다. 따라서 깨끗이 청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 이 숙제를 내어주었는데 이 작은 훈련으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람들에게 파묻힐 뻔했다. 장담하는데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쓰레기를 끌어당기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불평이 많은 편이었다면 지금 당장은 성공을 끌어들일 생각은 관두자. 중간에만 있어도 훌륭한 시작이다. 비난, 합리화, 불평은 진통제 같은 것이다. 쓰레기를 완화해주는 약에 불과하다.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뿐이다. 생각해보라.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당신이 심하게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장 그만두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에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당신이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자, 세계 최고의 비밀을 하나 익혀두자. 준비됐나? 잘 읽어보라. 부자 피해자는 없다. 알아들었는가? 다시 말하겠다.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없다. 게다가 누가 그런 말을 들어주겠는가? 아이고 내 요트에 흠집이 났어. 그럼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피해자인 척 하는데 따르는 보상이 있다. 피해자처럼 굴어서 얻는 게 무엇일까? 그건 관심이다. 관심을 얻는 게 중요한가? 당연한 말씀이다. 어떤 형태로든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먹고 사는 이유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혼동하고 있다. 끊임없이 관심을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다가 그들의 손에 휘둘기 십상이라서 그렇다. 관심을 달라고 애원하는 입안의 사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 말이다. 지나치게 관심을 얻으려다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다. 사랑과 관심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다. 첫째, 더 성공할 수 있다. 둘째,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사랑과 관심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한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셈이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런 관계는 둘 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사랑과 관심을 분리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자,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이 세상에 없다. 관심을 얻으려고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결정하라. 피해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부자가 되겠는가? 둘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둘 다 될 수는 없다. 잘 들어보라. 당신이 남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은 자신의 경제적인 목을 자르고 있다. 더 점잖고 부드러운 비유를 해달라고 기대하지 말라. 나는 점잖고 부드러워지는 데 관심이 없다. 당신이 자신에게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나중에 당신이 부자가 되면 그때 좀 더 부드럽고 점잖아질 수 있다. 그럼 되지 않겠나? 당신의 힘을 되찾아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뿐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 또한 당신의 자신이 만들었음을 인정하자. 부유함도 빈곤함도 그 사이에 있는 여타 경제적인 수준도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머리에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행동 지침. 1.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집게 손가락으로 목에 손을 그어라. 경제적인 목을 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행동이다. 이 동작이 조금 천박하게 느껴지더라도 비난이나 합리화나 불평으로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덜 천박하다. 이런 행동이 마침내 파멸을 부르는 습관을 떨쳐내게 해줄 것이다. 2. 보고를 하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한 일 하나와 잘못한 일 하나를 적어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이 관여된 일이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문해 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써라. 이런 연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전략과 비효과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삼아할게요. 백만장자 마인드 2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여기부터는 이제 4화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